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교재 같은 것도 아직 출간이 안 됐고, 교재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저희 어떻게 시험 공부할 것인가,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민법 가지고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비하면 강의가 한 주 빨리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제가 월, 수 이렇게 강의 다니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그러니까 올해가 한 주가 빠르니까 교재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첫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전 지금까지 매번 강의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오리엔테이션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냥 10분 정도만 하고 바로 수업으로 들어갔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오리엔테이션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에 저하고 수업하셨던 분들이 첫 시간에 얼마나 짜증났을까. 그냥 한 10분 정도만 우리 시험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수업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싫지 않을까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날은 어떤가요? 그냥 대충 요렇게 우리 앞으로 이런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바로 수업부터 들어갔다. 그래서 좀 짜증이 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른 학원을 봤더니요, 그 학원도요, 첫날은 민법 수업을 안 한다.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또 다른 학원을 봤다. 그랬더니 그 학원도 안 한다. 그러면 그런 게 뭐냐? 관행이라는 겁니다. 관행. 그래서 사회에서 그러한 거래에서 관행들이 있어가지고요, 모든 학원들이 첫 시간에는 수업을 안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더라 라고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관습이라고 부릅니다. 관습이라고 부른다. 자, 근데 가령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시간에 수업을 했더니 한 학원에서요, 학생이 아주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모든 관행이 첫날에는 수업을 안 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판사님, 저 강사한테 손해배상 받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법원에서요, 당신은 잘못했다, 손해를 끼쳤으니까 손해배상 해줘라 라는 판결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그러한 비슷한 소송들이 제기가 됐고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줘라 라는 판결이 거듭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강사들은 첫날은 교재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거 가지고 수업을 했다가는 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조금 전에는 그냥 이러한 관행이 있었을 뿐이지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적 확신이 생기겠죠. 되셨나요? 그러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관습법.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법에는 적어져 있을까요? 안 적어져 있을까요? 안 적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사회에 거듭되는 관행이 있으면 그게 관습. 그 다음에 요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법적 확신이 들게 되면 그거는 관습법. 이런 거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용어입니다. 용어. 민법은 저희가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 많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결국에는 끊임없이 이제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 접하는 용어들. 그래서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과정. 그 과정이 11월부터 12월까지의 과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이고 이거는 법이 아니고 그냥 관습이다라고 해서 구별해주기 위해서 어떤 표현도 쓰느냐, 앞에다 수식어를 적어줍니다. 사실인 관습이다. 법이 붙었다. 요거는 그냥 법입니다. 조문만 법전에만 안 적어져 있을 뿐이지 조금 이따 요 사실인 요 말이 무슨 말인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배신감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 오리엔테이션 한다더니 뭔가 지금 민법 공부하는 거 아니냐. 오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때
약간씩, 정말 조금만 민법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저희의 목표. 당연히 내년 2021년 32회 요 시험 합격이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1차만 기준으로 했을 때, 부동산학 개론, 민법 두 과목이 어떻습니까? 과락 없이 면과락. 그 다음 평균 얼마입니까? 60점 이상. 이렇게 되면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합격을 하는 거니까, 실질적인 만점은 몇 점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자, 100점 만점이 시험이니까 100점이 만점인 것 같지만, 실질적인 만점은 100점이 아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 개론은 100점을 맞았다. 그런데 민법은 37.5를 맞았다. 그러면 결국에는 개론을 100점을 맞았어도 민법을 37.5를 맞았기 때문에 꽈락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합격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개론은 80점, 민법 40점 이렇게 맞으면 평균 60점이 나오니까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만점은 100점이 아니라 몇 점이다? 80점이다. 80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왜 아주 중요하겠습니까? 8개는 틀려야 된다는 겁니다. 8개는 틀려야 된다. 그럼 권리입니다, 권리. 32개를 맞으면 80점인데 8개는 틀려도 되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럼 뭘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쭉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요, 특히 나는 이 부분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그러면 그때 어떻습니까? 이제 나름대로 작전을 짜가지고, 이거는 올해 나올 것 같지도 않다. 도저히 모르겠고. 라고 하면 어느 시점까지는 걔들을 공부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강약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만점은 80점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8개는 틀려도 된다라는 거.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 네,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수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를 듣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학원 과정을 그대로 쭉 따라오시게 되면 결국 최소한 1차 같은 경우에는요, 다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수강과 시험 합격 요 과정에다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읽으면, 물론 합격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지만 강의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기본서 등 교재를 스스로 읽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쭉, 9월, 10월 가가지고요, 어떤 말씀을 많이 하냐면, 그때는 이제 한참 모의고사 등을 봅니다. 모의고사 등을. 그러면 모의고사를 풀고 어떤 문제가 틀렸다. 라고 하게 되면, 들을 때는 다 알았는데, 시험을 보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틀리고 다시 가서 해설 강의를 합니다. 그럼 또 해설 들으면, 그거였구나.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요게 부족했던 겁니다. 스스로. 강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또는 나올 내용들을 충분히 풀어서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거.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문장으로 읽어서 하는 거죠. 읽어서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강의를 듣는 것은 결국에는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본서 등 교재를 스스로 읽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조금 마음속에 새겨두시라는 겁니다. 결국 무조건 여러분 강의만 듣는 공부가요,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쭉 그냥 설명해 주는 거 쭉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느냐? 자기 공부. 자기 공부가 뭐냐? 바로 교재를 정독하는 거. 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 이제 일정이죠. 네, 일정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일단 일정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1월부터 12월 과정, 여기에 입문 과정이 되겠죠. 다음에 1월부터 2월까지가 기초 이론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월부터 4월 심화 이론 과정이 되겠고 5월부터 6월 이때가 이제 요약 핵심 이론 요 과정이 됩니다. 다음에 7월부터 8월 이때는 이제 여기까지는 수업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고 쭉쭉 이론들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론 과정이고 여기서도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8월 사이에서는 예상 문제집 이 과정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때가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는 동형 모의고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동형 모의고사는 이제 실제 시험 오는 것처럼 40문제씩 다른 선생님들도 자기 수업 시간 때 출제를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같이 보고 해설하고 이제 틀린 거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한 2주, 9월, 10월 중에서 마지막 2주에는 이제 파이널 특별 과정, 파이널 이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우리 달달달 외워야 될 것들, 끊임없이 반복해야 될 것들, 요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요 지금 일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한번 써본 이유는 뭐냐면요. 내년에 우리가 시험 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2주일이 남았을 때 여기 파이널 요 부분 과정에서는 뭐 다들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계속 반복하고 그냥 달달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할 게 없는데요. 여기 동형 모의고사 과정 이제 이때 어떤 일들이 좀 발생을 하냐면 멘붕에 빠지시는 분들이 좀 생깁니다. 멘붕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쭉 공부를 해왔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다. 근데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이거 전체적인 그냥 과정일 뿐이니까 모의고사라는 게 내가 어디가 좀 약했고 어떤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는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인데 또 사람 심리가 시험 자체는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내지는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흔들리느냐?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깁니다. 7, 8월. 예상 문제풀이 과정. 그 전까지 쭉 이론을 하고, 이제 예상 문제집.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이때부터가 흔들리는 겁니다.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느냐. 자,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예상 문제집 과정 들어가기 바로 전 수업 시간에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진도 계획표는 다 나가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이 문제를 꼭 풀어오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공부하고 틀려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가지시라는 거. 그런데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익숙치 않으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그냥 안 풀고 오십니다. 안 풀고 와도 어차피 제가 해설은 다 하니까 그 과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걸 듣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때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고민을 했다면 이때 멘붕에 빠질 일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문제풀이 과정이 쭉 가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할만하네 이런 식으로 가게 돼서 실제 문제를 풀게 되면 멘붕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가지고 요 9월, 10월 요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예상 문제 요 과정을 간다. 근데 그때 논의 여러 번 말씀드릴 거지만 풀어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풀어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과정을 스스로 안 풀고 오게 되면 요때 가서 멘붕에 빠진다. 요때 가서 멘붕에 빠져도요, 또 결국에는 열심히 해서 다 합격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렵게 갈 필요는 없죠. 어렵게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에 요약 이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요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기본서. 그리고 요약서는 기본서 두께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얇은 책입니다. 얇은 책.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요. 요약서를 볼 때에는 내용들이 압축이 되어 있고 설명들이 별로 없습니다. 결론 위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읽어보고 또 이제 말들이 너무 함축돼 있으니까 조금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하고 또 연결되어 있느냐? 요 과정.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 과정 중에서 그때가 뭔가 조금 스스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압축된 요약 과정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게 공부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기본서 강의를 할 때는 기본서는 한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800페이지 정도. 기본서 강의를 할 때는 두꺼워가지고요. 나 이거 읽기가 힘들어. 라고 해서 어느 시점 돼가지고 한 3월 정도 되면은요. 얇은 거 요약서만 막 기다립니다. 요약서만. 그 다음 요약서가 나와 있다. 얇은 책 압축돼 있죠. 그런데 기본서 과정을 스스로 열심히 안 한 경우에는 이건 또 이제 얇아가지고요.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만 안 벌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요 기본서는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교계는 요 입문 과정에서도 기본서, 기초 기본서, 심화이론 기본서 계속 해가지고 요거 반복을 할 때 그때 기본서 자체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만 한번 드리겠냐면 기본서를 입문 과정 할 때는 이제 영어 위주로 하는 거니까 기본서 자체를 여러분들이 읽으시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 1, 2월 달에 한 번 최소한 그 다음에 3, 4월 달에 한 번 5, 6월 달 요약서 하면서도 기본서를 참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기초과정, 심화과정, 요약과정, 예상문제풀이 과정 이 과정 동안에 최소한 각 과정별로 한 번씩은 기본서를 스스로 읽는다. 이거는 민법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읽는 거. 근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7, 8호까지 갔을 때 과정마다 해가지고 나는 4번 정도 기본서를 스스로 읽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랬고 이제 기본서, 올해 기본서, 그러니까 내년 기본서, 올해 기본서 다 제가 이제 썼는데요. 그 내년 기본서는 어떤 게 조금 특징이 있냐면 스스로 책을 읽으려고 할 때 그게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조금 쉽게 읽으실 수 있게 중요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그었습니다. 밑줄.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시면 하실수록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전부 다 밑줄이 그어져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밑줄이 쭉쭉 그어져 있고 거기에서 내용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요. 별도로 색을 처리를 해가지고 눈에 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본서를 직접 받아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왜 이 과정이 그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분 조금 버거운 과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왜 이런 걸 했느냐. 전부 다 스스로 읽으실 수 있게. 스스로 공부하는 이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재 편성도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전체적인 목표 일정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민법으로 와봐야죠. 자, 민법 시험은 뭐가 시험으로 나오는가? 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민법에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 조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법원에서 해결을 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과 판례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조문하고 어떤 판례를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보여주는 게 우리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특히 민법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요 조문과 판례들을 정복하는 거,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문과 판례가 시험에 나온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그 민법 이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령 김아무개 씨라고 하고요. 토지를 하나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하냐면 그 토지에다가 별장 지으려고 내지는 건물 지으려고.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자금 사정이 좀 여유치가 않아가지고 요 건물 짓는 게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어느 날 봤더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토지 위에 이모 씨가요, 여러분의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당한 어떤 권리가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올려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이 지금 토지 소유자다. 건물 없애라고 하겠죠. 이 건물 없애라. 내 땅이니까 이 건물 없애라. 되셨나요? 그러면 그때 법원에서 건물 없애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뭔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준이, 그 근거가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조문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토지 소유권을 지금 방해하고 있죠. 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에 적어져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이 그대로 1번 해가지고 적어져 있으면 그 뭐가 출제가 된 거냐? 조문이 출제가 된 겁니다. 조문이. 그 다음 2번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그냥 방해라만 적어져 있지. 김모 씨는 이모 씨에게 이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게 판례가 지문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중 오지선다형이니까 옳은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럼 문제는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왔다면 이처럼 조문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나왔구나, O 치면 되는 거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요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있으면 이것도 O 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조문, 방금 말씀드렸던 거 조문이 출제가 되는 거고, 요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판례가 출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 이러한 내용들은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미 우리 시험에 다 나왔겠죠. 그걸 보여주는 게 기출문제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민법 시험은 3바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바퀴라고 할 수 있죠. 조문하고 판례, 그 다음에 그거 어떤 거 공부할 것인가 보여주는 게 기출문제. 그래서 3바퀴. 조문, 판례, 기출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 이거는 뭐 너무나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결국에는 암기가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하는 거죠. 결국 시험도 3바퀴, 공부 방법도 그 다음에 3바퀴. 그런데 민법에서는요,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조문하고 판례에서 제가 판례에다가 큰 동그라미를 쳐놨죠. 네, 요 판례 부분이 거의 한 80%에서 8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시험 자체에 정답 지문으로 나오는 것들은 특히나 판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중요하다? 암기도 중요하지만 특히 민법에서는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지나버리면 암기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그런데 어차피 반복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그거를 단순 암기를 해뒀었는가 아니면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그 결과들이 아주 달라집니다. 아주 달라진다. 그래서 일단은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 민법 공부가 좀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은 용어들, 그 다음에 양 자체가 많죠. 네, 이러한 것들이 조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용어 학습을 이제 12월 과정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양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면, 모든 게 여러분 원칙이 있고 또 예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본 적은 없었지만요, 그냥 뭐 지리 시간에 배웠을까요? 거창이 경남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외웠겠죠. 뭔가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 대구를 한번 잠깐 들린 적이 있었고요. 대구에 잠깐 들렸다가 지인들하고 대구 근교에 가창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 가창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막걸리를 한 잔을 먹었던지 마셨던지 아마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올라왔죠. 세월이 3, 4년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거창이 경남에 있는지 경북에 있는지가 헷갈리는 겁니다. 제가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그 전까지는 그냥 거창은 경남,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냥 한번 대구 가가지고 그 옆에 가창이라는 곳에 갔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거창이 경남에 있었는지 경북에 있었는지 헷갈리게 되더라.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도. 원래, 이렇게, 이제 양과 관련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원칙이겠습니까? 예외겠습니까? 당연히 원칙입니다. 원칙이 완벽하게 확립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얻는 게 예외이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양 자체가 이제 많아지는 이유 중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칙만 있는 게 아니라, 예외들이 있고 또 그 예외와 관련된 사건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그림들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김모 씨 이렇게 적을 수는 없죠. 그래서 김모 씨는요 그냥 갑이라고 적습니다. 이모 씨는 을이라고 적습니다. 자, 그래서 박모 씨 토지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토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건물 올렸다. 열받아가지고요,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여기에 박모 씨가 살고 있었고요. 박모 씨. 이 사람 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을이 지은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세입자라는 겁니다. 세입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은 이 세입자인 병을 상대로 만약에 철거 청구 소송을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줄 거냐라는 겁니다. 안 되겠죠.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이 이 건물 자기 건도 아닌데 철거 때려 부숴 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없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해하는 사람, 을한테는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세입자한테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가지고 계속돼서 이 건물 철거와 관련된 판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건물주가 그냥 여기 살고 있어가지고 을을 상대로 해서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이때는 가능하겠지만,
알고 봤더니 또 세입자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상대로는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왜? 세입자는 그 건물을 부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판례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조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판례들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비교들을 해야 되겠죠. 세입자가 있을 때하고 건물주가 있을 때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온 적도 있냐면요. 여기 갑소유의 건물에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고 일부는 병이라는 사람한테 임대차를 해줬다. 그러면 가령 1층은 주인이 살고 2층에서는 세입자가 살고 이때 있을 때 법률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거 청구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판례가 된다는 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만 지금 말씀드렸던 거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우리가 합격이 목표인데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공부하는 거. 요걸 갖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 공부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스스로 책을 읽는 거. 네, 그거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점수가 실질적인 만점은 80점이기 때문에 80점만 맞으면 그게 만점 맞은 겁니다. 그러면 8개는 틀려도 되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른 과목까지 포함해가지고 조금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정과 관련해서는 역으로 보게 되면 통영 모의고사 과정에서 멘붕에 안 빠지려면 그 전 단계인 문제풀이, 예상 문제풀이 과정. 그때 스스로 먼저 문제를 푸는 걸 접해봐야 된다는 거. 다음, 그 전 단계인 요약 이론 과정. 요때 얇은 책 나오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압축이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기본서에 밑줄 쳐져 있는 것만 적어져 있는 겁니다. 요약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요 기본서 과정, 기본서는 끝까지 내가 가지고 가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삼아라. 그래서 이때 1, 2월 과정, 3, 4월 과정, 5, 6월 과정, 7, 8월 과정. 요 과정 때 한 번씩은 내가 스스로 책을 읽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한 의지가 있으면 읽기 또 쉽게, 상대적으로 쉽게 밑줄과 색깔을 넣어가지고 어디가 중요한지를 알아보실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음, 시험은 3바퀴로 되어 있다. 조문하고 판례하고 어떤 조문, 어떤 판례가 중요하느냐, 거기에 기출문제가 보여준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비중이 많은 것은 판례다. 그래서 그 판례들을 공부하는 거, 이게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판례, 어떤 조문 중요하냐? 기출문제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3바퀴. 공부 방법도 3바퀴. 이해하고, 암기하고. 암기에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 반복하고. 그런데 이해가 없이 암기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오래 못 간다. 상대적으로 오래 못 간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양 자체에서 오는 문제들. 조문은 하나인데 이에 관련해서 판례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일단은 원칙을 잡고 거기에 하나씩 얹어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을이라는 친구가 무단으로 건축을 한 다음에 일부는 병이라는 친구한테 세를 줬을 때 건물주인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러나 세입자를 상대로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세입자를 상대로 할 수는 없느냐? 세입자는 이 건물을 철거할 권리가 없다. 빌려 쓰는 사람이니까. 이러한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시험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 그 다음에 몇 문제가 나오는가, 네,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교시 때는 민법 전체에서 어떤 걸 배울 것인가를 개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 자, 우리가 민법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법은 재산법하고
가족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족법이 친족, 상속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겠죠.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거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산권을 다루는 재산법 부분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재산권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물권하고 채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권이라는 거,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채권은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적금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중간에 뭐 해지가 안 됐다는 전제하에요. 1년 만기가 다 되게 되면 은행한테 뭐 할 수 있습니까? 예금을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또는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에게 뭘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권리를 뭐라고 하느냐? 채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물권법이 우리 시험 문제가 총 40문제인데 물권법에서가 1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음에 채권법에서는 채권법 전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그 중에 계약법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계약 총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계약 갑칙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약 총칙이라는 요 부분, 여기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갑칙에는 여러 개의 개별적인 계약들이 쭉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계약 들어보셨죠, 여러분? 도급계약 들어보셨나요? 도급계약? 건물공사 같은 거 하는 거, 건축공사 같은 거 하는 거, 여러 가지 계약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들. 그런데 그 계약 전부가 우리 시험 범위인 건 아니고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계약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매죠, 매매. 그 다음에 임대차. 그 다음에 교환. 제가 매매 임대차를 적고 교환계약, 요거는 그냥 밑에다 이렇게 적은 것은 교환계약은 실제로 거래에서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시험 자체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매매교환, 임대차, 요 각각의 이 세 개의 계약. 네, 여기에서 매매, 임대차, 여기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가지고요. 결국 계약법에서는 총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 거. 여기는 총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각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의 특유한 편성 방식이 뭐냐면 총칙, 각칙 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어려워할 건 없고요. 총칙이라는, 그러니까 다시 각칙이라는 것은 이런 개별적인 계약들, 각각의 계약들, 요걸 이야기하는 거고, 총칙이라는 것은 매매에도, 임대차에도, 교환에도 각각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요거를 총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권법도요, 들어가 보면 역시 물권법, 총칙, 각칙 이라는 식으로 구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칙은 각각을 살펴볼까? 각각. 그 다음에 총칙은 또는 총론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살펴본다. 자, 그러면 물권에서 14문제, 계약법에서 10문제, 그럼 아직 24문제, 16문제가 부족하죠. 그럴 때 10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까 우리 민법의 편성 방식의 특별한 방식은 뭐다? 총칙, 각칙, 총칙, 각칙. 그래서 이 재산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으로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 그거를 민법 총칙이라고 하고, 민법 총칙
전체가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법률행위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법률행위. 네, 요 부분이 우리 시험 범위이고 여기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10문제. 그러면 이제 총 34문제가 나왔고요. 34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처럼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요거를 공부를 하고 이제 저희 시험 과목이 정확하게는 뭐냐면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민사특별법으로서 줄이면 민특법. 이렇게 해서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으로 잠깐 옮겨보면 민사특별법. 그냥 이것도 그냥 민법입니다. 민법. 부속 법령인데 어떤 거냐면 여기에 지금 여러분 매매 사업에 뭐가 적어져 있냐면 임대차가 적어져 있어요. 임대차. 그런데 임대차 중에서 주거용 건물을 임대차를 했다. 그걸 우리가 주택임대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대차니까 민법이 적용이 되는데 특별법이어가지고요. 주택임대차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또 그 건물이 상가 건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상가 임대차.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줄이면 주임법. 요거는 그냥 상임법.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가담법 줄여서. 요거는 지금 별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법이 있냐면요. 집합건물법. 정확한 이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은 요거는 이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병을 셀 때 한 개, 하나 셀 때 그 단위는 한 병, 두 병, 소주병 셀 때 한 병, 두 병, 세 병 이렇게 세죠. 단위가 병이랑 병. 사람은 한 명, 두 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 토지를 세는 단위는 필. 한 필, 두 필, 세 필. 그러면 병이 하나가 있는 것처럼 건물은 단위가 뭐냐? 동. 한 동, 두 동. 우리 아파트 동 있죠? 동. 그래서 이렇게 한 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의 물건입니다. 하나의 물건. 그런데 우리 아파트를 보면은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이 성립하죠. 아파트 101호 소유자. 건물은 한 동에 여러 개가 있는데 한 동의 건물에 여러 개 101호, 102호 있는데 이 부분을 소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파트 101호 주인이 있으면 그 친구는요. 101호 요 부분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단독으로. 그런데 요 아파트에 터가 되어 있는 요 토지는 101호 사람, 요 사람만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죠. 101호, 102호, 103호 모든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요 대지라는 부분은 공동 소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01호 요 건물 부분은 단독으로 혼자 소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조금 규율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시나요? 부동산 실명법. 더 정확하게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지 이름으로 등기하라는 겁니다. 지 부동산은 지 이름으로 등기를 해라. 근데 지 이름으로 안 하고 가령 친구 이름을 빌려가지고 친구 이름으로 등기를 해뒀다. 이런 것을 규율하는 게 부동산 실명법. 그러면 지금 특별법이 다 해서 몇 개가 됩니까, 여러분? 5개가 됩니다. 5개. 5개의 특별법에서 몇 문제가 나오느냐?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6문제를 출제한다는 이 부분이 참 야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5개의 법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 말은 한 문제에서 하나씩 출제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여기 가담법하고 부동산 실명법 이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가담법 아무리 설명을 해도 죽어도 모르겠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나느냐? 우리 아까 권리 있었죠. 권리 8개는 틀려도 된다. 그래서 그래 시간도 절약할 겸 가담법은 그냥 패스.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몇 문제를 낸다? 6문제. 그러니까 어딘가에 한 군데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2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2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야 함부로 포기도 못하게. 한 문제는 포기해도 2문제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 어느 하나에서 한 법에서 2문제를 출제를 했다면 그 중에 한 문제는요 난이도 최하짜리 나옵니다. 최하짜리. 그래서 교묘하게 전혀 공부를 안 하면 조금 낭패를 볼 수 있게 만들어뒀다. 어찌됐건 작년 시험에서는 여기 주택임대차 여기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최근 경향을 보면 부동산 실명법 이 부분에서 2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요. 결국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민법은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족법을 구성하고 있는 게 친족상속법인데 이거는 부동산 중개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결국 재산법. 재산이라는 건 크게 보면 물권하고 채권이 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생각하시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만기 됐으니까 내금 반환해주라. 물론 약속한 이자 붙여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 그래서 물권과 채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민법전의 특징이 총칙, 각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물권법도 총칙, 각칙, 계약법도 총칙, 각칙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전체를 보더라도 이렇게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결국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물권법이 제일 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14문제가 출제가 되고 계약법에서 10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5개의 특별법, 여기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만 한 가지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특별법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항상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냐면 민법 자체가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까 여러분 1, 2월에 기초과정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초과정 할 때까지 특별법은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은 어느 과정에서 다루느냐? 심화과정 때. 3, 4월 과정 때. 그러면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냐면 3, 4월 과정 때 특별법을 공부를 하는데 처음부터 쭉 순서대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4월에 가서야 특별법을 공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특별법은. 시간상으로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뭐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 특별법 부분은요. 6개에서 최소 4개는 무조건 맞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법을 하는데 치이다 보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뒷전으로 좀 처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4월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5월, 6월, 7월, 8월 들어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게 되냐면 문제가 80문제가 나와 있으면 41번부터 80번까지 나와 있으면 주로 이 뒷부분에 6문제가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처음 모의고사 등을 보면 쭉 시간 조절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요 6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풀었을 때는. 근데 나중에 보면 요 6문제에서 그냥 4문제 정도는 거저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진도 과정상 3, 4월 과정에 다뤄지긴 하지만 실전에서는 꼭 4문제는 확보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네,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민법 자체,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 네, 요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 네.